비 오는 날의 살인괴담. 이 괴담 때문에 강력반이 총출동을 하셨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 무렵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때 비 오는 목요일에 살인의 추억 이렇게 막 언론 보도가 막 나왔었어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들이 한 명의 범인에 의해서 저질러지던 시기였는데 정남규 살인 사건입니다. 정말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서 지금 이 사건도 이제 30대 주부고 여성 혼자 있는 집에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동일범에 의한 소행이 아닐까 해서 이제 총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형사님들은 이 사건이 서남부 연쇄살인범의 소행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근데 서울 서남부에서 혹시 강북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하고 또 현장으로 출동하는 내내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이 이제 많이 좀 달랐죠. 특히 그 오전 시간대 안방에서 이제 목에 자창을 냈다는 점이 좀 연쇄 사건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 그 이미 거기서부터 이건 정남규 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아니, 안 그래도 흉흉할 때 대체 누가 이런 사건을 또 저질렀을까요? 당시엔 CCTV가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라 형사님들은 현장을 통해서 범인이 누군지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 문을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문을 이제 열어줬거나 아니면 이제 범인이 문을 열린 틈으로 몰래 침입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그 강제 개방한 흔적이 없고 문을 만약에 열어줬다면 그러면 너무 명백하게 면식범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혹시 주변에 피해자분에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피해 여성분은 이제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평범한 30대 그냥 주부였고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주변을 굉장히 살뜰히 챙기는 아주 다정한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더 안타깝죠. 맞아요. 네.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족적이나 DNA 뭐 이런 것도 집안에서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분을 단번에 제압을 하고 목에 18cm 정도 되는 그 자창이 있는 걸로 봐서는 단독 범행이라면 남성일 거라고 그런 추정이 됐었죠. 아,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면식범일 가능성을 얘기하셨고 제압한 걸로 봤을 때 남성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 그러면 혹시 부부 사이는 괜찮았었던가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부 사이가 굉장히 그 돈독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의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했고요. 또 아내를 해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고 남편 이제 그날 행적도 다 확인을 했고요. 사건 당일날 오전 8시 20분경에 출근을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갔고 직원들도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목격했기 때문에 행적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다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혹시 사업상 남편에게 불만을 품은 자의 소행은 아닐까 확인을 했는데 그런 정황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맞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혹시 그 범행 시간대에 이웃분들 아니면 옆집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뭐 그런 게 없었을까요? 목격자도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비명 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네네.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전혀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네. 강아지마저도? 그럼 뭐 수사를 뒷받칠 만한 주변의 정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한 달째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때 양 형사님이 형사과장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형사과장님? 원래 이 사건은 저희 팀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힘을 보태면은 범인 검거에 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해서 면담을 하러 간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는 그때 전담팀이 이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좀 분석에 들어가 보자 했던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사건의 재구성이죠. 그동안 수사했던 것을 쭉 살펴봤더니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사건 발생 한 열흘째 되던 날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 용의자요? 그게 누군가요?
자, 지금부터 이 용의자를 한 씨로 부르겠습니다. 한 씨? 네. 한 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4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국적이요? 네네. 어? 그것도 용의자인데 여성. 아까 우리가 남성으로 추정이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부쩍 한국을 오갔다고 해요. 한 씨랑 피해 여성분이랑 친분이 있거나 좀 아는 사이였나요?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 그럼 남인 거잖아요. 그냥 면식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용의 선상에 오르죠? 사망자분 그 남편 휴대전화하고 남편 회사로 어떤 사람이 2달 동안에 한 250통이나 되는 그 연락을 한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와, 2달 동안 250통이라고 하면 그 하루에 엄청난 두- 사업 4번씩 한 거 아니에요? 두 달에 60일이니까. 60일이니까. 발신자가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집으로도 한 10여 차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 사람 아느냐, 대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잠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만났다. 남편분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했던 사람이 미국 국적의 한 씨라는 여성분이고 굉장히 집착하듯이 전화를 했다는 얘긴데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한 1년 전이었고요. 남편분 말로는 영업을 하다가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제 서로 가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깊은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 한 씨가 아내와 헤어지고 자신과 새 출발을 하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제 그만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용의선상에 오를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너무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그러니까요. 그냥 이야기니까. 네. 근데 분명히 다른 정확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무렵 한 씨가 미국으로 돌아간 게 확인됐습니다. 당일날? 네. 당일 5시면은 그날 친구가 2시 반이니까 사실 그쵸, 충분하게 예. 하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일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의심은 너무 할 만한 상황.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수사를 더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왜 초반에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을까요? 용의자가 이제 남자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한 씨는 키, 체격 이런 게 피해 여성보다 훨씬 작아서 이렇게 단독으로 범행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네. 본 거죠. 이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그 한 씨의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이요? 어떤 뭘까요? 거죠? 이제 저희가 범행 시간을 남편분이 출근한 직후인 8시 20분경부터 시신이 발견하기 직전인 오후 2시 무렵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당시에 한 씨는 친정 어머니 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한 씨가 그 어머니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어머니도 그날 집에 안 계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상태였고요. 근데 집안에는 한 씨 혼자 있었는데 마침 미국 현지에 있던 남편이랑 집에 있는 유선 전화기로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을 갔을까요? 근데 한 씨는 이제 자기한테 영어 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이제 유학 문제 때문에 현지에서 이제 알아볼 것이 있어서 미국인 남편한테 당일 항공권을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물론 현장 상황은 용의자가 남자로 아까 보이고 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범행 동기가 또 아주 없지 않아 보인다는 거는 전 전화 200통 넘게 했다는 거 뭔가 있지 수백 통을 않을까. 할 정도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양 형사님은 다시 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예, 다시 좀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씨 친정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사촌 언니 그리고 사촌 언니 딸인 조카까지 다시 만나서 수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필요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사촌 언니와 그 딸인 조카까지는 왜 수사를 하신 거예요? 사촌 언니가 그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제 한 씨가 자주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남편분의 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번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 씨 조카 전화였던 거죠. 아. 그 남편분이 한 씨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조카 휴대전화를 빌려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 사건을 이어받으면서 추가로 다시 분석을 한 게 통신수사였거든요. 통신수사. 네네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통신 수사를 해서 기지국 확인하는 수사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한 씨는 사실은 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통신수사 결과 한 씨는 그 시간 다른 데 있었던 거네요? 그날 이제 오전 11시 30분 경에 이제 사촌 언니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가장 왕래가 잦았던 사촌 언니의 식당부터 찾아갑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손님이 없는 그 한가한 시간에 이제 찾아갔는데요. 네.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식당 내부를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딸 어디 있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건 발생 무렵에 당신의 딸이 한 씨랑 계속 통화를 했는데 이러다가는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네. 딸도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리에 앉더라고요. 마음 먹었다, 마음 먹었다. 사건 당일날 한 씨가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다 확인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번에 이제 조사할 때 다 얘기를 했다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자리까지 앉았다는 거는 이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입을 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명만 만나면 네네. 되는데 그날 조카. 그 그쵸. 조카를 만나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조카라고 좀 다를까요? 이거는 좀 뭐 보통 사건도 아니고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한 씨의 조카인 사촌 언니의 딸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한 씨의 통신 기록을 딱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네. 눈물이요? 네. 그때 이제 조카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네. 이미 그 가족들은 그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을 벌인 사람이 한 씨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사실 엄마한테 이모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를 통해서 네. 이모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모랑 자주 통화를 했던 것도 그냥 자기가 친했기 때문이지 자신은 절대 공범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 마구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숨긴 건 맞았고 맞았어요. 본인이 이대로 가다가는 공범으로 될 게 너무 뻔하고 난 진짜 아니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숨겼던 거를 말하게 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다시 또 사촌 언니를 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야죠. 그래서 형사님은 사촌 언니를 경찰서로 부릅니다. 딸이 모두 털어놨다.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네. 사실은요. 걔가 평소엔 오후가 다 돼서야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날은 오전 11시 반쯤 갑자기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져서요. 아니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사고를 쳤어. 칼로 다투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지. 그랬더니 괜찮아. 뉴스 좀 틀어봐. 사람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지. 그러더라고요. 이거 죽였다는 자백을 사촌언니한테 한 거네요. 이미 얼굴에 하얗게 질려 들어와서 네. 나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언니 뉴스 틀어봐. 사람 죽었다는 뉴스 나오는지. 어쨌든 본인이 일단 자기 사건이 지금 예. 밝혀졌는지가 이 11시 반 이 시간에 궁금한 거지. 거기가 예, 그리고 이제 당장 미국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막 식당 전화로 이제 항공편을 알아보다가 오후 한 1시 30분쯤에 식당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촌 언니가 주방에 들어갔더니 손잡이 날이 분리된 칼 한 자루가 있더랍니다. 그 살인할 때 썼던 그 범행 도구를 거기다가 두고 간 거. 아니, 왜 그걸 남의 식당에 두고 가? 싱크대 수조에 그 미나리가 담겨 있었는데 그 위에 칼이 놓여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고요. 누가 볼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그 칼을 이제 튀김가루 봉지에다가 둘둘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떡국 포장했던 봉투에 다시 말고 네? 주둥이 이렇게 자른 생수병 그 안에 넣어가지고 검정색 봉투에 담은 다음에 가게 바로 가로수 밑에 버렸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우,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면 삼중으로 이걸 싸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한 걸 보면 결국 더 이상 뭐 숨길 수는 없다. 수사팀에서 이미 다 알고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마음에 담아놓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런 심리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한 씨가 미국에 있는 남편이랑 2차례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유선 전화라는 건 집 전화기로 했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 전화로 남편과 통화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시간에 왜냐면 한 씨는 식당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집에서 통화를 했다는 게 12시 20분이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한 18분가량 지나서 한 씨가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건 게 확인이 됐는데 그때 기지국 위치가 사촌 언니 식당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집이랑 식당이랑 옆 건물이거나. 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 씨 어머니 집에서 식당까지는 한 차로 한 10분 거리 뭐 그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깝다면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날 자기는 식당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네요. 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대체 그 집 전화를 누가 받은 거죠? 그건 확인이 되나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친정 어머니 집 전화기가 자동 응답 전화기였습니다. 나 식당에 간 적이 없다. 나는 공항 가기 전까지 집에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알리바이가 자체가 완전히 깨진 거죠. 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사의 재구성을 함과 동시에 통신 수사로 이 모든 행적들을 분석한 것이 이 정말 한 씨의 행적과 알리바이를 싹 다 증명해내는 큰 역할을 한 거네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증거는 네. 이제 한 씨가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전 시간에 피해자 집이 있는 기지국에서 위치가 잡혔고요. 이후에 식당으로 간 시간, 그다음에 공항으로 이동해서 식당으로 전화를 건 시간까지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꿀 수 없는 증거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다 들어맞는구나.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한 씨를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사건 발생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미국에 있는 한 씨를 데려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한 씨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아, 송환되기까지 6개월. 네. 수갑을 채우는 그 순간까지 좀 많이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님은 그때부터 추가 수사를 이어갑니다. 한 씨가 어떻게 이 집을 알고 찾아갔을까? 그리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렇지. 왜냐면 한 씨도 그렇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집도 몰랐고 여자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씨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씨 통신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사건 한 달 전쯤부터 이제 피해자 집 근처에서 전화를 건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전이요? 네. 그럼 미리. 뒤를 밟거나 해가지고 집을 찾아서 미행을 하거나 했을까요? 남편분이 타고 다니던 차량 색깔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집착이네요, 진짜. 엄청나고 아주 기괴하고 무서운 집착이에요. 그러면은 한 씨 혼자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같이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얼굴을 봤을 때 이제 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누워 있을 때 얼굴을 발로 밟았을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먼저 공격하고 전기줄로 이제 질식을 시키고 그랬다면 여성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범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 네. 사실 이게 이제 피해자가 그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면 신체 조건이나 물리력과 관계없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는 계획을 세웠고 네.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여자 혼자도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편견에 빠지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 형사님이 정황 증거를 하나씩 맞춰갈 무렵 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병원이요? 네. 아 이거 또 쇼 아니야. 아 이게 또 뭐야? 왜 병원이요? 한국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그런 사실을 전해 듣고 음독을 했더라고요. 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거는 지금 또 못 데리고 오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와야죠. 오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야, 진짜 올해도 걸렸네요, 진짜로. 예. 후배 형사들이 LA로 갔습니다. 그래서 탑승 게이트에서 이제 한 씨를 인도를 받았는데요. 아 미국 가서요? 네, 그때 이제 한 씨한테 수갑을 딱 채우니까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맞습니다. 한 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보다 13kg나 몸무게가 적은데 어떻게 내가 혼자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촌 언니 식당에는 간 적도 없고 친정엄마 집에서 남편 전화를 받았다고 했던 그 알리바이가 사실은 다 깨졌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발뺌을 했다는 얘기예요? 참.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로 무방비 상태에서 맞서서 이렇게 막 싸워볼 네. 겨를도 네, 없이 네. 억울하게 죽어간 그 피해자와 또 남아있는 유가족을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판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 씨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대체? 한 씨가 이제 미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서 우연히 이제 만난 피해자의 남편이 너무 이게 다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잔인하다. 근데 이제 자기는 결국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와가지고 한국 남자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